오늘 알아볼 인물은 최근 여러 방송에 출연하여 집은 쳐다도 보지 말고 주식 사라 라는 어떻게 보면 조금 센 발언으로 화제를 모았던 메리츠 자산운용의 대표 졸리입니다. 한국인들이 돈에 대해 너무 모른다 하여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에게 돈에 대한 강연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기업을 분석한 후에 이 기업은 꾸준히 돈을 잘 벌 것 같다 라는 판단이 있으면 장기 투자 포지션을 취하는 사람으로서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자신의 투자 철학을 가장 확실하게 밝히는 사람입니다. 스커더 스티븐스 앤 클락이라는 자산운용 회사에서 졸리라는 미국 이름으로 활약하면서 유명해졌고, 아무래도 오랜 미국 생활 때문인지 지금도 자신의 본명인 이정복 대신 졸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졸리에 대한 간단한 소개는 드렸고, 자 그럼 인물 탐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1958년생 6남매 중 막내 아들로 인천에서 태어납니다. 어머니는 큰 물에서 놀아야 한다고 한창 땡깡을 부리 8살의 어린 그를 서울 덕수초등학교에 혼자 보내버립니다. 과거 인터뷰에서 말한 내용에 따르면 학교 앞 단칸방에서 가사도우미와 함께 살았다고 했는데, 당시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정도였으면 집안 형편이 못 산 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그가 마음이 흐트러질 수도 있다고 주말에도 집에 오지 못하겠다 하며 명절에만 인천에 버스를 탈 수 있었다고 하네요. 서울에 살 때부터 혼자만의 시간이 많아져서 여러 가지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유를 따져보는 습관이 생겼다고 하는데, 그 때문에 어른스럽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또래 애들하고 대화하는 게 너무 유치하다고 생각하면서 의식적으로 남과 다른 삶을 계속 갈구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또한 어머니의 뜻대로 경기고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시기에 맞물려 여의도 고등학교에 진학합니다. 최근에는 모교 학생들에게 금융교육을 무료로 하기도 했네요. 이후 한 번의 재수 끝에 연세대 경제학과에 입학했는데, 당시는 졸업하면 취직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시기였지만 항상 최고가 돼야 한다고 강하게 키웠던 어머니의 교육 철학 덕분인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무언가를 도전하는 마음가짐을 가졌다고 하며, 졸업하면 흰색 와이셔츠에 넥타이 매고 출근길에 뛰고 있는 평범한 월급쟁이인 자신의 미래가 훤히 보였기에 2년을 버티지 못하고 연세대를 자퇴하게 됩니다. 이후 더 큰 세상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싶어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다행히 큰 누나가 미국에서 의사를 하고 있었기에 의식주는 문제가 없었지만 아무런 목표 없이 미국 생활을 시작하여 연대 자퇴를 여러 번 후회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힘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그는 회계사라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나니 또다시 자신의 인생에 활력이 생겼고 그 텐션으로 쭉 공부해 뉴욕대 회계학과에 합격합니다. 당시 뉴욕대 학비는 연세대의 20배 수준으로 당연히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기에 합격한 다음 누나한테 등록금을 꾸려고 얘기했는데, 그걸 왜 나한테 말하냐는 누나의 대답을 들으며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하네요. 이때 그는 누나가 너무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단 이게 미국 스타일이구나 라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장학금을 받아 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됐고, 장학금의 좋은 추억 때문인지 2015년에는 메리츠 스몰캡 펀드 운영 보수의 5%를 떼어 장학금을 지원하기도 했죠. 대학을 졸업하고 피드마인 미첼에서 회계사로 취직합니다. 피드마인 미첼은 세계 4대 법인 중에 하나로 현재 KPMG인데 2012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기업 설문조사에서 2위에 오른 적도 있을 만큼 유명한 곳이라고 하네요. 그의 말에 따르면 당시 피드마인 미첼은 신입사원 중 80%가 해고를 당하거나 살인적인 업무량을 버티지 못하고 퇴사한다고 했는데, 그는 5분도 쪼개 써야 하는 회계사 생활에 의외로 잘 적응했고 피드마인 미첼에서의 근무는 미국이 경쟁력을 유지하는 비결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근무하며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법과 꼼꼼함을 배웠고 아직 더 큰 도전에 목말랐는지 5년 만에 퇴사를 하게 됩니다. 회계사에 이어 그가 새롭게 도전한 것은 스커더에 들어가는 거였는데, 스커더는 세계 최초 자사운용사이자 많은 직원들이 한 번 들어가면 은퇴할 때까지 다닌다고 할 정도로 매우 존경받는 회사로 잘 알려져 있고, 그가 다녔던 피드마인 미첼과 같은 건물에 있어서 도전해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하버드나 예일대 출신 정도가 아니면 들어갈 수도 없고 가뜩이나 투자은행 경력도 없는 사람이 뜬금없이 펀드 매니저를 한다고 하니까 주위에서 될 것 같냐는 식의 무언의 조롱이 있었다고 하며, 이 때문에 더 오기가 생겼다고 하네요. 하지만 우려와는 달리 시험을 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면서 순발력 테스트 시험에서는 규정 시간 안에 모든 문제를 풀고 만점을 받아 입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당시 이 시험은 정규 시간 안에 다 푸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로 인해 당연히 만점자도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입사 면접에서 별 관심을 안 보인 스커더 관계자들에게 너네들 지금 인생에서 최대 실수하고 있는 거라고, 내가 앞으로 엄청난 돈을 벌어줄 텐데 태도가 그게 뭐냐며 되려 큰 소리를 친 일화는 그의 입에서 자주 회자가 되기도 하죠. 저 같으면 무경력에 스펙도 딸리니까 조금 굽신거릴 것 같은데 솔직히 그의 자신감이 좀 대단해 보이긴 하네요. 입사 후엔 그가 한국인이어서 스커더에서 운영하고 있던 코리아 펀드를 맡게 됩니다. 이후 2년 만에 펀드 수익률을 56%까지 끌어올려 주목받게 되는데, 월스트리트 펀드 매니저 사이에선 한국 주식하면 졸리에게 물어보라고 할 정도로 유명해지게 됩니다. 일례로 한국이동통신, 지금의 SK텔레콤이죠. 이걸 3만원에 사서 70배의 수익을 올린 일화는 매우 유명합니다. 이 외에도 현대차, 삼성전자, LG전자를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면서 1991년부터 2005년까지 15년간 누적 수익률 1600%를 기록하며 펀드 매니저로서 유명세를 얻습니다. 참고로 현재 그의 장기 투자 철학은 당시 스커더의 사장이자 그의 인생 멘토라고 하는 니콜라스 브렛에 의해 세워졌다고 하네요. 2005년 리자드 투자 운영사로 자리를 옮기고 한 번의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여기서 그는 한국기업 지배구조 개선 펀드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 과거 기자간담회에서 그가 한 발언을 빌리자면 한국의 주식이 저평가받는 것은 주주에게 회사의 이익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라며 은행에 예금을 맡길 때 이자를 준다는 보장이 있어야 하듯 주주들에게 회사의 이익을 돌려줘야 합니다 라고 말했는데, 간단하게 그는 오너와 연관된 주식 사건이 뉴스에 터져서 주식 가치가 떨어지거나 적절한 배당을 하지 않은 기업들이 만약 제대로만 경영을 한다면 기업의 가치는 오를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의 주식을 매입하는 펀드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름도 어려운 한국기업 지배구조 개선 펀드가 됩니다. 당시 이런 기업들을 고르는 걸 고려대 교수 장하성 씨가 도와줬다고 하여 장하성 펀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장하성 펀드는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인기가 엄청났었는데, 일례로 장하성 펀드가 매입했다는 소식만으로 대한화섬 주가는 일주일 만에 100%, 태강산업은 89%가 뛰어오를 만큼 당시에는 핫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가가 급락하자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면서 2008년 40% 이상의 손실을 기록했고, 2009년 10년 수익률이 회복세를 보이는가 했지만 2011년 또다시 마이너스 19%로 떨어지면서 수익률이 악화되자 2012년에 보유 주식을 모두 유동화하고, 그렇게 장하성 펀드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후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은 장하성 펀드가 실패한 이유에 관한 컬럼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장하성 펀드는 운용자금이 3천억 정도였다. 이 3천억으로 삼성전자와 같은 대형주 지분을 많이 가져갈 수 없으니까 중소형주 위주로 주식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졸리는 옛날부터 한국의 대형주에 밝았지 중소형주에 대해선 잘 모르는 사람이어서 결과적으로 펀드의 주식 종목을 잘못 골라 실패했다 라는 씁쓸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후 도이치 투신 운영을 거쳐 2013년 한국의 투자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해보자는 생각으로 35년 만에 한국으로 귀국, 돌연 수익률이 제일 안 좋았던 메리츠에 들어갑니다. 당시 메리츠 자산운용사의 2011년부터 13년까지의 수익률은 각각 마이너스 9%, 0.58%, 마이너스 3%로 한때 스타 펀드 매니저였던 그가 왜 꼴찌 투자 운용사를 선택했는지 모두 의아해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그 이유를 물으니 한국의 건전한 투자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적당한 회사를 골라야 했는데, 적당한 회사라는 건 변할 수 있는 작은 회사여야 했고, 그런 회사가 메리츠 자산운용사였다. 근데 마침 메리츠에서도 연락이 와서 궁합이 잘 맞을 것 같다 바로 오케이 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대표에 취임하고 사무실을 북촌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는 기존의 사무실이 여의도였는데, 여의도는 임대료도 비싸고 사람들이 줄 서서 커피 사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특색 없고 바쁘기만 한 곳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임대료가 북촌이 훨씬 싸서 좋았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한국은 펀드 수가 비정상적으로 많다는 걸 비판하면서 기존에 있던 펀드를 다 정리하고 메리츠 코리아라는 한 개의 펀드만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공감한 개인들이 몰려 한때는 1조가 넘는 펀드 자금이 들어오기도 했죠. 하지만 2018년 마이너스 10%대의 저조한 실적으로 실질적인 펀드 운영자이자 그와 20년을 함께했던 권호진 전무가 실적 부진의 책임을 안고 퇴사를 하게 되면서 힘든 시기를 겪습니다. 확고한 투자 철학과 다양한 매체의 출연으로 1일 1존리를 한다는 팬이 있을 만큼 지지자가 많지만, 그에 못지않게 그의 말에 모순이 너무 많다며 조롱하는 안티도 있습니다. 현재 안티 사이에서 그가 가장 크게 욕을 먹고 있는 부분은, 고점에서 펀드에 투자한 사람은 현재 증시가 V자 방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수익률을 갖고 있다는 점. 이는 결과적으로 5년을 투자한 사람은 마이너스인 거에 반해 그보다 짧은 시간 투자한 사람은 플러스 수익을 내고 있어 그의 장기 투자 철학은 틀렸다 라는 부분입니다. 한 번은 원금 회복을 하지 못한 투자자들을 대표해 중앙일보가 그에게 따지러 간 적이 있었는데, 언제쯤 원금이 회복되나요? 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한숨을 내뱉은 뒤, 손해를 보고 있는 고객은 주가가 너무 높을 때 들어온 분들이다. 하지만 우리가 투자한 회사들이 돈을 잘 벌고 있으니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믿어달라. 나중에 수익률 200%가 된다. 그냥 펀드에 묻어두고 잊어버려줘라 라며 호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그는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 이외에도 주식 투자와 관련된 강연을 1000회 이상 해오고 있고, 엄마 주식 사주세요와 졸리의 부자되기 습관으로 베스트셀러에 오르는가 하면 여러 방송에 출연하면서 한국의 투자 문화를 발전시키겠다는 그의 목표를 빠르게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긴 영상인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졸리가 강연에서 했던 발언을 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